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차기 대선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전국이 다시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급박해진 정부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대행이 넉 달 가까이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제 오늘 드디어 임명이 됐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임명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해 오는 모습이었는데 파면 선고 직후에 또 갑작스럽게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다행인 것 같은데 문제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하면서 논란이 지금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두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신분에서 이 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건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그 대통령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아주 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그렇게 없는 총리가 전례 없이 올권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선출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명한 또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은 이미 국회 선출과 동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걸 확인적 의미로 그냥 임명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회에서 선출돼서 확정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할 권리가 없음에도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가 반대로 오늘 임명한 두 명은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지명하고 임명할 수 없는 대통령 몫의 고유한 영역에 있는 그런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또 지명하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고 사실은 이런 일이 헌정사상에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에 그 권한대행이 그 임명한 사례가 딱 3사례 뿐입니다. 최근에 됐던 정계선,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이선혜 재판관. 이 세 분은조차도 대통령 몫이 아닙니다. 다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선출한 몫을 이미 선출되어 있는 것을 그냥 확인적 의미의 현상 유지적 권한으로서 대행이 행사한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의 직접 권한인 적극적인 어떤 형성적이고 창설적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아무런 그런 그에 대한 숙고도 없이 과감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그야말로 대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야권도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발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자, 민주당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명 취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고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선출 목세 헌법재판관 후보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않고 4개월째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후한무치하게 뻔뻔하게 본인 권한도 아닌 것은 갑자기 적극적인 권한 행사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명된 유한규 재판관 후보자는 사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그 안가 회동에 참여한 것으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 상태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내란 행위를 두둔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객관적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큰 문제적 지금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성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야당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좀 그 일 이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하면서 관련된 조언들을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선고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이어서 예측을 좀 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듣고 나서 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파면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다리면서 이렇게 당연한 것이 확인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는 이 당연함을 확인받는 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상식과 정의가 확인된 판결이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그 선고 과정에서 보면 그 선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특히나 이 파면 선고 이 요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요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쓰여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를 하면서도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뭐 일부 뭐 정치 패널들이나 이러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명문장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극찬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은 많은 판결문들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좀 이런 의견들에 좀 동의를 하게 되셨던가요? 이게 쉬운 문장이고 국민들도 알기 쉽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쉬운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결론뿐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 또 결정문의 세부적 문구 표현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고민하고 좀 그 애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서 또 사필 규정으로서 어떤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 통합에도 기여한 판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고 당일에 이 문영배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문 여러분 다 같이 뭐 다수의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 이 선고문 외에 헌법재판소가 작성한 판결문은 114쪽에 달합니다. 이제 이 114쪽에 달하는 판결문 전체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공개가 됐는데 모두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 그 선고문에는 좀 안 나와 있지만 눈에 좀 띄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좀 도드라져 보이더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대한국민. 우리 헌법 전문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대한국민은 주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제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대한국민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자나 헌법 제정권자는 대한국민이다라고 전제해 놓고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너무 역사적이기도 하고 아주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드리면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본인의 그런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들로 인해서 국가긴급법이 남용되고 국민에게 준 충격에 비춰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할 어떤 의무가 본인은 완전히 망각된 사람이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도 상실돼서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다 파탄됐다. 이런 표현을
결정문에 쓰고 있어서 아주 저는 그 결정 과정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그 강력한 표현을 명백하게 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 경고성 계엄이다. 호소형 계엄이라는 이 주장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문 33페이지에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딱 명확하게 판단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게 본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쉽게 끝냈다고 했지만 그거는 본인의 윤석열 피청구인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 해서 그 다 국민의 덕,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과 또 그 진압에 나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부분, 특히나 또 마지막에 군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하면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반했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도 이원적으로 행사했다. 이런 표현들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세세하면서도 정확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다뤄서 이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반발도 참 찾기 힘들 정도로 이제 좀 정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면 선고까지 지금 넉 달 걸렸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애태우면서 보낸 넉 달이었고 가슴 졸이면서 보낸 넉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5대3, 4대4 뭐 각하가 될 것이다, 기각이 될 것이다 얘기를 또 많이 나왔는데요. 결정문을 보셨을 때 아 이래서 좀 늦어졌겠구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 나와서 5대3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제가 표현했었냐면 5대3이 기각을 전제로 한 3이 아니라 절차적인 이유, 그러니까 증거법칙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동일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좀 탄핵 심판을 정지하자 아니면 지금 판결에 응해주지 않는 그런 절차적인 몽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결정문을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제가 세 가지가 들면 보충 의견에 보면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전문법칙이라 하는 검사 작성의 그 조서들에 대해서 증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선 재판관과 김영도 재판관은 완화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런데 김복경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적용하자. 이 의견이 사실은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준 절차적 이견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영식 재판관의 경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정기에서 부결된 것을 임시회 회기만 바꿔서 또 탄핵소추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탄핵소추가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결론에 동의하면서 보충 의견으로 승화됐기 때문에 전원일치가 됐지만 끝까지 주장했다면 각하 의견으로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조율되는 과정이 아마 담겨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인용되는 증인의 내용을 보면 홍장원이라든지 그리고 특전사령관인 곽종군 사령관의 진술들을 검찰 조서를 인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와서 한 직접 증언을 주로 거실한 걸 보면 증거법칙에 대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한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되게 곤란해서 야당에 대한 그 입법권의 행포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존중해 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헌법 질서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좀 이해하는 표현을 몇 가지 넣어준 것은 그 반대하는 재판관이나 그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들을 좀 수긍하려고 하는 애쓴 표현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조율된 과정에서 114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라고 좀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인데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보장되는 불소추 특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여러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와 연결되어 있는 또 직권남용 등은 이제 곧바로 기소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재구속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기소를 언제쯤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겠습니까? 법률 절차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속 기소는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얼마든지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헌법 84조 의해서 내란죄만이 수사가 가능하고 소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경우는 직권남용죄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만 직권남용죄는 수사하고 기소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직권남용죄도 가능하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공천에 개입했던 그런 뭐 증거들 그리고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같은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수사하고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소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또 발생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사유나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범죄 중대성이 또 인정된다면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직권으로 재구속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엄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사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금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재판들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1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 신분으로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었는데 이제 자연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직접 나설까 아니면 뭐 법정에 직접 나온 일을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추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불리도 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좀 혼동하시는 것이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대리인만 출석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공판 준비 절차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잠시 직권 취소로 풀려나 있을 뿐이지 엄연한 지인은 피고인입니다. 우리 전두환 재판을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이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이 당연히 구인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법정에 이제 본인 스스로 출석하는 장면을 보셨을 건데 윤석열의 현재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출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재판은 상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재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재구속의 사유도 될 뿐만 아니라 구인 영장이 발부돼서 끌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강제 구인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 이제 최근에 이제 탄핵 심판 직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에서 진행한 거 위법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구속 취소 판결을 했던 담당 판사가 판결을 하는 중에 수사권 관련 문제를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재판에서 이제 이걸 좀 다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도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직권 취소 결정문의 논리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세 가지였습니다. 날로 돼 있는 법률의 규정을 시로 개선하겠다는 오히려 창설적인 해석을 했고 체포적부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또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은 단정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지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이루어졌고 공수처는 수사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수처의 조서가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조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자체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했던 조서들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절차적 이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앞으로 추가된 범죄들이 직권남용이라든지 나머지 범죄들이 또 뒷받침되기 때문에 또 특검을 통해서도 부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작은 절차적 이유로 실체가 가려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돼 왔다는 것이거든요. 권한대행들의 거부권이 계속해서 막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황,
이제 좀 뭔가 좀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특검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 특검 통과될 가능성이 좀 상설 특검도 뭐 있습니다만 이 특검이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오늘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게 세 가지입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특검 자체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그리고 상설 특검을 위해서 특검을 지명만 하면 되는데 특검을 또 임명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출해서 이미 본인한테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4개월째 거부하고 이 세 가지가 이 내란 종식을 막는 가장 큰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과감하게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무리수를 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여기까지 구속 취소도 되고 탄핵 심판도 늦어지고 여기까지 오는 가장 큰 문제는 내란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이 통과를 됐어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대통령까지 파면된 이 상태에서 내란 종식을 시키기에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란특검법을 통한 내란 종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까지 파면된 이 상태에서 수사 범위나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히 절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정신에서 내란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 후과를 겪고 지금까지 혼란을 겪었으니 지금 다시 발의를 해서 내란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도의상 이 권한대행이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고 그걸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또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하더라도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조기 대선까지 앞두고 있다면 헌정 질서를 파기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통과시켜서 우리 사회가 좀 헌정 질서를 오롯하고 세우는 이 과정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양식 있는 여당 국회의원에게도 정말 탄핵에 찬성했던 그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한 사안인데요. 내란 혐의 외에도 지금 공직선거법위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 또 최혜병 수사 외압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거 수사할까? 이제 이 질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권력에게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죽은 권력이기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적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집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와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나라 밖에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반트럼프 시위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여의도 초대석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정치학 교수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요즘 네. 산에 가고 또 책 보고 네.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고 건강은 좋으신 것 같네요. 예. 마음은 다 편한데 나라가 걱정이라 그 걱정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인데 탄핵을 뭐 확신하시면서 다음 대통령은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네. 또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민주의식이 높다.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 정말 감탄하고 네.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세기 후진국의 유물입니다.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권이 네. 더 이상의 이런 충돌, 분립, 대립 네. 이런 건 있어서 안 되겠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든지 탄핵을 29번 낸다든지 특검이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87년 체제, 대통령 체제와 양당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네.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있는 정치 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지난 12월 12일인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4일 그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대표님도 탄핵 선고 난 후 오찬 회동을 했는데 보니까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이런 모임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이게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고 네. 우리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정대철 헌정회장께서 네. 국무총리, 국회의장 또 주요 당 대표를 지낸 분들 몇몇 분들을 그 원로 모임을 바로 지난 12월에 그 모임을 계엄 가졌습니다. 직후에? 예, 이후에요. 그래서 그 뒤에 2주일에 한 번, 또 그날은 4월 4일로 네. 이 헌재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11시 하니까 네. 12시 반에 바로 모이자. 그렇게 해서 몇 분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나중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날 보면은 한국 사회의 대립, 갈등,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한국 사회 분열, 갈등 해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말이죠. 네. 87년도에 6월 항쟁으로 네. 그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그 뒤에 그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하도 급해갖고 그때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만 이제 됐어요. 네. 근데 대통령제 골가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네. 권한.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남아갖고 이번에 계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줄여야 된다. 네. 국회하고 나눠야 된다. 또 지방 분권 지방하고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자.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달리 보면은 네.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소야대가 됐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움직일 때 더더군다나 지금 야권이 192석입니다. 300석 중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행정권을 통제를 하니까 네. 행정권을 제어를 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제대로 펴지를 못하고 또 국회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이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 또 다른 하나는 그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직선제 개헌할 때 그 전에 유신 대통령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두고 급해서 일단 직선제만 했는데 예. 또 다른 한면에서는 국회가 또 민주화되다 보니까는 대통령을 쥐고 흔드는 사태가 나오고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말이죠. 네.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때는 대통령이 중앙정보보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보안사 갖고 야당을 다 눌렀어요. 또 돈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데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네. 대통령만 국민이 뽑았느냐. 우리 국회의원도 다 국민이 뽑은 거다. 이중 정통성, 소위 듀얼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네. 정치학의 용어가 있습니다만 서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돌을 한 것이 네. 아주
극한적으로 나타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특히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로 압도적인 다수를 야권이 차지하면서 그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야당은 야당대로 특검 네. 이걸 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를 하면은 또 다시 특검을 하고 또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다시 하고 이런 무한 충돌의 사태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 되겠다. 그 군대 투입하겠다.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이 경제 10대 강국이고 문화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죠. 4일 원로 모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6일 일요일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는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이번에 같이 하자 조기 대선이랑 국민투표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야 지도부와도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개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현실에서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달렸습니다. 네. 야당이 192권 의석을 갖고 있고 거기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은 될 수 있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4월 4일 날 원로 모임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그 전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대철 의장이 문권영 대통령,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든지 추천하는 것 하나, 그리고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연성 헌법, 그 개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요? 예.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우원식 대표가 제가 여야를 다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접촉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개헌이 돼 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지 지금 개헌이 급한 게 아니다. 또 다른 얘기는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개헌이 그렇게 쉽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10대 공약, 그냥 공약도 아니고 10대 공약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보면은 이런 거 하면은 국론 분열되고 혼동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후보 때 공약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거 보고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일 겁니다. 지금같이 개헌의 요구가 왕성하고 뭐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과연 개헌을 완전히 거부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권력을 놓기는 싫을 겁니다. 그 고민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일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길은 지금 개헌이 그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는 내가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 2028년 다음 총선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트럼프 집권 이후에 통상 위기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안보 위기, 경제 위기, 통상 위기, 안보 위기를 해결을 하면서 개헌을 준비하겠다. 그럼 이번 대선을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개헌 대 반개헌 구도는 글쎄 그거는 뭐 맞지 않고요. 우리가
이번 그 계엄 사태,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정치 체제를 바꾸어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준비하는 앞으로 3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제도로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분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행정권 장악하고 국회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기도. 이재명 대통령으로 그 네. 대표로서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데 네. 왜 그걸 뭐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적인 요구 또 그 네. 대권 후보들의 뭐 개헌 찬성 그런 압력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 정치 체제를 바꿔서 7공화국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의회가 그 행정부를 구성을 해서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을 막는 이러한 개헌은 결국은 앞으로 그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했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주류나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란 심판 방해 세력이다. 뭐 수박들 옛날 용어로 그런 얘기도 하고 나가라 뭐 그러는데 개헌 논의와 내란 종식 방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건 뭐 네. 지금 탄핵도 다 종결이 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네. 그 대표는 대통령이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왔는데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뭐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를 네. 국회에서 네.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또 뭐 조국신당까지 합해서 192석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국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말이죠.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네. 권력이 확실하게 끝까지 갖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국회에 권한을 줘도 국회가 야당 우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 국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작년에 네. 민주당의 공천 보십시오. 박용진 강북구의 박용진을 세 번이나 낙천을 시켰습니다. 룰을 바꿔가면서. 룰을 바꿔가면서. 네. 그러니까 권력을 준 사람은 권력을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윤영찬 이재명 이낙연계였는데 그냥 나중에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공천을 안 줬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위 네. 그 사천 이재명 사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권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개헌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오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누가 나와도 지금 안 이재명한테 되는 되겠어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걱정하고 있죠. 뭐 그냥 단순히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번 민주당 공천에서 보듯이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요즘 연성 독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정치적인 독재에 가깝게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다든지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든지 네.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어떤 게 불안하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네. 나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중도 보수면은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또 기업 활동을 부추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법 그 개정안 네. 그거는 소소액 주주들이 권한을 가져서 기업의 경영권에 그 적극 다가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지지자들 또 민주노총 이쪽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사실 트럼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뭐 지금 난리가 나고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주가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막 오른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분은? 트럼프의 정책을 네. 뭐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네. 국제 정세, 또 대미 관계, 안보 관계를 어떻게 할지, 통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데 대한 정말 식견과 예지를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피크 코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뽑았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미국도 말이죠.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그냥 당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개딸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추종주의자들, 백인 실업자들, 백인 네. 중산층이 몰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히스패닉 이민자들한테 네. 우리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뭐 그러고서는 앞으로 큰일입니다. 아니 근데 무슨 그 말씀하신 백인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뭐 트럼프 사회보장 축소하고 뭐 그런 거 다 자르고 있고 대학 지원금도 자르고 재향군인 지원금도 자르고 아니 그렇습니다. 자기들 발등을 막 예, 찍고 예. 있는데 그거를 아니 그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 걸 알면서도 당장 선거 때는 네. 우리 백인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외국 물자리 들어오는 거를 네. 막고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할 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와 박수를 치는데 결국 그것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를 쇠퇴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것도 생각나요. 그런데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